내 딸을 건드린 놈들, 이제 제대로 된 전쟁이 무엇인지 보여드리죠. 잠시만요. 3초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삼성 장군 서영아는 28년간 군복을 입고 살았습니다. 전역 후 3년째 이촌동 한강뷰 아파트에서 규칙적인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매일 새벽 5시 기상, 한강공원 조깅 5km, 아침 식사 후 독서와 원예. 그런데 이 평온한 일상 속에서도 서영아의 마음 한편에는 늘 딸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다연아, 잘 지내고 있니? 매주 일요일 저녁 어김없이 걸어오는 전화였습니다. 딸 서다연은 2년 전 유학 중 만난 윤도현과 결혼해서 시댁에서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사위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과장, 집안도 나쁘지 않고요. 하지만 결혼 후 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걸 서영아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딸의 대답은 늘 똑같았죠. 하지만 목소리 톤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활발하고 밝던 다연이 어딘가 움츠러든 것 같았거든요. 서영아는 군인 시절 부하들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딸의 미묘한 변화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어떠니? 잘해주시지? 조심스럽게 물어봐도 다연의 대답은 항상 네, 잘해주세요였어요. 하지만 서영아는 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죠. 28년간 군대에서 살면서 터득한 직감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서영아는 평소보다 일찍 이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주차장에서 장바구니를 끌고 가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다연이었죠. 주말에 전화하는 일이 거의 없던 딸이었는데 말이에요. 여보세요, 다연아? 엄마.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주차장의 소음 속에서도 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영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다연아, 대답해. 무슨 일인지 말해봐. 엄마. 저. 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서영아는 장바구니를 그대로 두고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뭔가 중대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군인 시절 비상 상황을 대처하던 그 감각이 되살아났어요. 천천히 말해봐. 엄마가 다 들어줄게. 엄마. 나 오늘 시댁에서. 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전화가 끊어졌어요. 서영아는 즉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었습니다. 몇 번을 시도해봐도 마찬가지였죠.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28년간 군복을 입고 살면서도 이런 불안감은 처음이었습니다. 10분 후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다연이 어머님이시죠? 저는 다연이 시어머니입니다.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하지만 서영아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딸이 울면서 전화를 걸어온 직후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한다는 게 우연일 리 없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다연이가 방금 전화했다가 끊어졌는데, 아, 그 일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다연이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얼굴에 상처가 났거든요.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서영아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딸의 목소리와 시어머니의 설명이 맞지 않았어요. 더구나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말이 왜 이렇게 어색하게 들리는 거죠? 그럼 제가 바로 가볼게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으니까 오시지 마세요. 다연이도 어머님이 오시면 부담스러워 할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서영아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요. 군인 시절 터득한 위기 감지 능력이 모든 경보음을 울리고 있었어요. 주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정말 괜찮다니까요. 주소 알려주세요. 서영아의 목소리에는 어떤 반박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주소를 알려줬어요. 서영아는 즉시 시동을 걸고 딸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장바구니는 그대로 주차장에 남겨둔 채로요. 28년간 나라를 지켜온 장군이 이제 딸을 지키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서영아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경기도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1시간 거리였지만 이날만큼은 모든 신호등이 빨간불인 것 같았어요. 손에서 핸들을 놓지 않은 채로 계속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통화 중이었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서영아는 시어머니의 말을 되새겼어요. 그런데 딸의 목소리는 분명 무언가를 당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공포와 절망이 섞인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였죠. 군 생활 중에 그런 목소리들을 수없이 들어봤거든요.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큰 2층 전원주택이었어요. 잘 가꿔진 정원과 고급 외제차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집이었죠. 하지만 서영아는 겉모습에 속지 않았어요. 군대에서 배운 첫 번째 교훈이 겉모습을 믿지 말아였거든요.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나왔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도 깔끔하게 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희 다연이 어머니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시어머니의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하지만 서영아는 눈빛에서 뭔가 어색함을 읽어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윤도현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보다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일어나서 인사는 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다연이는 어디 있니? 위에서 쉬고 있어요. 얼굴에 상처가 나서 좀 예민해져 있거든요.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서영아는 바로 2층으로 올라가려 했어요. 그런데 윤도현이 앞을 막았습니다. 어머님, 다연이가 지금 잠들어 있어서요. 나중에 보시는 게 어떨까요? 내 딸을 보는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하죠? 서영아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돌았어요. 바로 그때 2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무거운 게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죠. 서영아는 주저하지 않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윤도현이 뒤따라왔지만 막지는 못했습니다. 2층 복도 끝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서영아는 문을 더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영아의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다연이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 왼쪽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눈 주변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입술도 터져 있었어요. 이게 계단에서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고요? 서영아는 군의관 시절 수많은 부상자들을 봐왔습니다. 이건 명백히 폭행의 흔적이었어요. 엄마. 다연이 서영아를 보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연아. 서영아는 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상처를 살펴봤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일단 딸의 상태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누가 그랬니? 서영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다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서영아에게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계단에서 넘어진 거예요. 뒤따라온 윤도현이 말했습니다. 서영아는 윤도현을 바라봤어요. 그의 손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오른손 너클 부분에 살짝 상처가 있었어요.
누군가를 때린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다연아, 일어나. 우리 집에 가자. 어머님, 그러시면 안 되죠. 다연이는 우리 가족이에요. 시어머니가 아래에서 올라와 말했습니다. 가족이면 가족끼리 이렇게 하나요? 서영아가 다연의 얼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진짜 사고였어요. 다연이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윤도현이 강변했습니다. 서영아는 다연을 일으켜 세웠어요. 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갈비뼈 쪽도 다친 것 같았어요. 다연아, 엄마랑 같이 가자. 병원부터 가야겠다. 어머님, 이미 병원 갔다 왔어요. 별일 없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아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딸을 부축해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윤도영과 시어머니가 말렸지만 서영아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어요. 다연아, 내 옷 좀 챙겨. 다연은 작은 가방에 몇 가지만 챙겼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영아는 딸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육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도 컸던 거죠. 우리 딸 데리고 갑니다. 며칠 후에 연락드릴게요. 어머님,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예요.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서영아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부부싸움이라고요? 이런 걸 부부싸움이라고 부르다니. 서영아는 차에 다연을 태우고 그 집을 떠났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보니 윤도현과 시어머니가 대문 앞에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연아, 괜찮니? 아픈데 또 없어? 엄마, 미안해요. 다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미안해하니?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서영아는 딸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군대에서 그 많은 위기를 헤쳐나왔지만 딸의 상처만큼 아픈 건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서영아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이촌동 아파트로 돌아온 서영아는 먼저 다연을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다연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굴 쪽 외상뿐만 아니라 복부와 등 쪽에도 멍자국이 있었거든요. 환자분, 이게 언제 생긴 상처예요? 오늘 오후에요. 다연이 어렵게 대답했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지셨다고 하셨는데 이 상처들은 둔기에 맞은 흔적 같아 보이는군요. 의사의 말에 서영아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예상했던 대로였지만 전문가의 입으로 듣고 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확한 진단서 좀 써주세요. 상세하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엔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서영아는 의사의 말을 막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완벽한 준비가 필요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후 서영아는 다연을 안방에 재워놓고 거실에서 생각에 잠겼어요. 28년간 군대에서 싸워본 서영아였지만 이런 종류의 전쟁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내 딸을 지키는 일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다연은 여전히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어요. 밤새 악몽을 꾸었는지 계속 잠꼬대를 했습니다. 서영아는 딸의 상태를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분노도 커져갔어요. 다연아, 엄마한테 정확히 말해줄 수 있겠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도연이가 요즘 너무 달라졌어요. 술을 자주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와요. 그래서 어제도 술을 마시고 들어왔는데 제가 뭐라고 했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다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영아는 딸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계속 들어보라고 격려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소리만 질렀는데
나중에는 손을 들었어요. 얼굴을 배를 도. 시어머니는 뭐라고 했니? 시어머니는 제가 도연이를 화나게 했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남편 기분 맞춰주는 게 당연하다고. 서영아는 심호흡을 했어요. 화가 나서 당장 그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냉정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다연아, 이런 일이 처음이니? 다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서영아의 예상대로였습니다. 언제부터였니? 결혼한 지 반년쯤 지나서부터요. 처음엔 그냥 밀치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서영아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딸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도연이가 사과하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했거든요. 매번 그랬어요. 전형적인 가정폭력의 패턴이었어요. 서영아는 군대에서 이런 사례들을 여러 번 봤었습니다. 폭력, 사과, 허니문 기간, 그리고 다시 폭력의 반복이었죠. 오후에 다연이 잠든 사이 서영아는 컴퓨터를 켜고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가정폭력 관련 법령, 판례, 대응 방법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군대에서 작전을 세울 때처럼 체계적으로 접근했어요. 그러던 중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도현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니? 다연이 좀 집에 보내주세요. 걱정되거든요. 걱정되긴 누가 걱정돼? 내가 때려놓고?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정말 사고였어요. 서영아는 냉소를 짓고 있었어요.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니. 그럼 경찰서 가서 얘기해 볼까? 사고라면 사고 조서를 써야겠네. 전화 너머로 윤도현의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어머님, 부부간의 일인데 너무 크게 만들지 마세요. 부부간의 일이라고? 폭력이 부부간의 일이야? 어머님께서는 군대에만 계셔서 일반 가정의 일을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서영아의 인내심이 끝났어요. 그래, 내가 군대에만 있어서 모르나 보다. 하지만 내 딸 때린 놈은 확실히 안다. 앞으로 다연이한테 접근하지 마. 경고야. 어머님, 서영아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즉시 군 시절 알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태석, 군법무관 출신으로 전역 후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영화야,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태석이 급한 일이 있어. 혹시 내일 시간 되니? 무슨 일인데? 서영아는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김태석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알겠어.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와. 그리고 증거될 만한 것들 다 가져와. 고마워.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내 딸 일이잖아. 전화를 끊고 나서 서영아는 다연의 상처를 다시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병원 진단서도 잘 보관하고 윤도현과의 통화 내용도 녹음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저녁에 다연이 일어났을 때 서영아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다연아, 엄마가 지켜줄게. 더 이상 혼자 견디지 마. 다연은 눈물을 흘리며 서영아를 안았어요. 오랜만에 보는 딸의 웃음이었습니다. 비록 상처투성이었지만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영아는 다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 오전 서영아는 다연과 함께 김태석의 법무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강남의 한 빌딩 15층에 위치한 사무실이었어요. 김태석은 서영아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다연의 모습을 보고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일이. 김태석이 한숨을 쉬었어요. 태석아, 어떻게 해야 할까?
김태석은 다연의 상처를 자세히 살펴보고 병원 진단서와 사진들을 검토했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영화야, 이건 명백한 가정폭력이야. 상해죄로도 충분히 고발할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증거야. 가해자가 부인하면 결국 말대말이 되거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서영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답변이었습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하지? 우선 이런 일이 반복되었다는 걸 증명해야 해. 그리고 상대방의 평소 성향이나 정과가 있는지도 알아봐야 하고, 김태석은 체계적으로 설명해 줬어요. 가정폭력 사건의 특성상 밀실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 하지만 최근에는 법원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는 경향이 높아졌다는 점 등을 알려줬습니다. 다연 씨, 혹시 다른 증거가 있을까요? 문자 메시지나 녹음 파일 같은 것들? 다연은 휴대폰을 꺼내서 확인해 봤어요. 윤도현이 술을 마시고 보낸 협박성 문자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증거가 되나요? 물론이죠. 이런 게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김태석은 다연의 휴대폰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문자 내용들을 프린트해서 정리했습니다. 영화야, 일단 접근금지 명령 신청부터 해보자.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봐야겠어. 서영아는 김태석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더 적극적인 대응을 원했습니다. 태석아, 상대방 신상 정보 좀 알아볼 수 있을까? 그건 조심해야 해. 합법적인 선에서만 움직여야 한다고. 하지만 서영아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었어요. 군 시절 쌓아놓은 인맥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정보부서에서 근무했던 동료들 말이에요. 사무실을 나온 후 서영아는 다연을 집에 데려다 놓고 홀로 나섰습니다. 만날 사람이 있었거든요. 용산의 한 카페에서 정보부 출신의 동료 박상훈을 만났어요. 저녁 후 보안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박상훈은 서영아의 부탁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화야, 개인정보 문제가 있긴 하지만 내 딸 일이니까 도와줄게. 며칠만 기다려봐. 고마워, 상훈아. 그런데 너 진짜 군인 같다. 이런 일에도 작전을 세우네. 서영아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이런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감정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거든요. 이틀 후 박상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윤도현에 대한 자료를 찾았다는 거였습니다. 만나서 확인해 보니 예상보다 많은 정보가 있었어요. 윤도현 32세. 대학 때 여자친구 폭행으로 경찰서에 끌려간 적이 있어. 그때는 합의로 끝났고 서영아의 눈이 번뜩였어요. 정과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있어? 회사에서도 문제가 있었어. 부하 직원 성희롱 건으로 인사팀에서 경고받은 적이 있고 술자리에서 폭행 사건도 2차례 있었대. 서영아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윤도현은 평소에도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건 좀 놀라운데 윤도현 아버지 윤병훈이 지방의회 의원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일들이 조용히 처리된 것 같아.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어요. 권력을 배경으로 문제들을 덮어왔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서영아에게는 그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서영아는 다영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어요. 다연아, 법적 대응을 할 거야. 접근금지 명령부터 시작해서 상해죄로 고발까지. 엄마, 그런데 도연이 아버지가 의원이래요. 괜찮을까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법 앞에서는 다 똑같아. 다연은 여전히 불안해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결혼 생활 내내 시댁의 권위에 눌려 살았거든요. 엄마,
혹시 제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걱정돼요. 다연아, 내가 뭘 잘못했니? 맞을 짓을 한 게 뭐가 있어? 서영아는 딸을 안아주었어요. 다연이 자책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다음 날 윤도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영아 여사님이시죠? 저는 윤병훈입니다. 윤도현의 아버지였어요. 목소리에는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 일을 어른들이 크게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서영아는 잠깐 생각했어요. 상대방이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궁금했습니다.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내일 오후 3시, 잠실의 롯데호텔 로비는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서영아는 김태석에게 연락했어요. 상대방이 무슨 제안을 할지 모르니 조언을 구하려는 거였습니다. 영화야, 조심해. 아마 합의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 절대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마. 알겠어. 근데 만나는 건 나쁘지 않겠지? 응,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 파악해 볼 필요는 있어. 하지만 약속은 하지 마. 다음 날 오후 서영아는 롯데호텔 로비에서 윤병훈을 만났어요. 50대 후반의 단정한 외모에 고급 정장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전형적인 기득권층의 모습이었죠. 안녕하세요, 서영아 여사님. 윤병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병훈은 호텔 라운지로 안내했어요.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사님, 우선 우리 도연이가 실수를 했습니다. 사과드려요. 서영아는 묵묵히 들었어요.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고 싶었거든요. 젊은 부부니까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단단히 말해놓겠습니다. 그래서요? 뭐? 병원비나 위로금 같은 것들 저희가 처리해드리죠.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역시 돈으로 해결하려는 거였어요. 서영아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가요? 제 딸이 다시는 맞지 않는 게 문제죠. 윤병훈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생각보다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는 걸 느낀 거죠. 여사님, 세상 일이라는 게 원칙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양보요? 제가 뭘 양보해야 하는 거죠? 서영아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돌았어요. 윤병훈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여사님께서 군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너무 전투적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전투적이라고요? 제 딸 지키는 게 전투적인 거예요? 분위기가 냉랭해졌어요. 윤병훈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사님, 저희도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일이 커지면 여사님께도 좋을 게 없어요. 서영아는 냉소를 지었어요. 협박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한번 커져보죠. 누가 더 만만한지 확인해 볼게요. 서영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사님.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서영아는 돌아보지 않고 호텔을 나왔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내 딸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거든요. 윤병훈과의 만남 이후 서영아는 상황이 복잡해질 것을 예감했어요. 과연 그 예감은 맞았습니다. 3일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온라인 맘카페에 글이 올라왔어요. 군 출신 장모의 횡포라는 제목으로 마치 서영아가 사위를 괴롭히고 있는 것처럼 왜곡된 내용이었습니다. 글 내용을 보니 시댁에서 올린 게 분명했어요. 우리 사위가 술 마시고 실수를 했는데 장모가 딸을 데려가서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군대에서 오래 생활해서 그런지 너무 권위적이고 독선적이에요. 며느리도 완전히 세뇌당한 상태고요. 서영아는 그 글을 보며 어이가 없었어요. 진실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거였죠. 하지만 댓글들을 보니 몇몇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장모가 너무 나간 것 같네요. 부부싸움에 장모가 개입하면 안 되죠. 군대식으로 해결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다연이 그 글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 이거 뭐예요? 왜 이런 거짓말을? 신경 쓰지 마. 그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어. 하지만 서영아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여론전으로 나온다는 건 상대방이 법적 대응을 두려워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 치열한 싸움이 될 것임을 의미했거든요. 다음 날에는 지역 언론에 기사가 났어요. 전직 장군, 사위 가정의 무단 침입 논란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맘카페 글보다 더 악의적이었어요. 전직 여군 장성이 사위와 딸의 부부 갈등에 개입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장성은 사위 집에 무단 침입하여 딸을 강제로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사위 측은 장모의 일방적인 폭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영아는 그 기사를 보고 분노했어요. 무단 침입이라니, 강제로 데려갔다니. 완전히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꿔놓은 거였죠. 김태석에게 연락해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어요. 영화야,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어. 반박 기사를 내거나 정정 보도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일단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하자.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거야.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윤도현이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거였습니다. 서영아를 주거침입과 강요죄로 고발한 거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서영아는 오히려 웃었어요. 좋아, 이제 정말 법정에서 만나는구나. 다연은 걱정했지만 서영아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모든 증거를 공개할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경찰 조사에서 서영아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딸의 상처 사진, 병원 진단서, 문자 메시지 등 모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조사관도 증거들을 보고는 표정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심한 상처였군요. 이게 정말 계단에서 넘어져서 생긴 거라고 주장하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되나요? 조사가 끝난 후 서영아는 오히려 윤도현을 상해죄와 가정폭력으로 맞고발했어요. 김태석이 준비해 놓은 완벽한 고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서영아에게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서영아 씨죠? 조심하세요. 너무 나가면 다칠 수 있어요. 목소리를 변조한 협박 전화였어요. 서영아는 당황하지 않고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누구세요? 정체를 밝히시죠. 그냥 충고하는 거예요. 딸한테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전화가 끊어진 후 서영아는 즉시 이것도 경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다연이에게 위험이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에는 더 직접적인 압박이 들어왔어요. 서영아가 다니던 헬스클럽에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죄송한데요. 다른 회원들이 불편해한다고 해서 잠시 이용을 자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 때문에 다른 회원들이 무서워한다고 하더라고요. 서영아는 어이가 없었어요. 여론 조작의 파급력이 이런 데까지 미치고 있었던 거죠. 같은 날 다연에게도 압박이 들어왔어요. 다연의 대학 동창들이 단체 톡방에서 다연을 배제시킨 거였습니다. 그리고 몇몇 친구들은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엄마, 친구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제가 엄마한테 세뇌당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연이 울먹이며 말했을 때 서영아는 정말 화가 났어요. 딸까지 괴롭히다니. 하지만 서영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박상훈에게 연락해서 온라인 글들의 출처를 추적해달라고 했어요. 영화야 확인해 봤는데 대부분 같은 IP에서 올라간 거야.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증거 확보할 수 있어? 당연하지. 이런 건 다 흔적이 남거든. 서영아는 이것도 증거로 수집했어요. 명예훼손과 모독죄로 추가 고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군 시절 동료들에게도 연락을 돌렸어요. 진실을 알리고 지지를 받기 위해서였죠. 동료들은 모두 서영아의 편에 서주었습니다. 영아야, 우리가 뭘 도와줄까? 지금은 지지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고마워. 윤병훈과 윤도현은 권력과 돈을 이용해서 여론전을 벌이고 있었지만 서영아에게는 진실과 정의 그리고 오랜 세월 함께 해온 동료들의 신뢰가 있었어요. 이제 누가 더 강한지 보여줄 때였습니다. 서영아는 다연에게 말했어요. 다연아, 조금만 더 참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엄마, 괜찮을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나쁘게 보고 있어요. 다연아,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그리고 설령 전 세계가 우리를 오해한다 해도 엄마는 내 편이야. 다연은 눈물을 흘리며 서영아를 안았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모녀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이겨나가고 있었습니다.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어요. 여론전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서영아는 더욱 체계적인 접근을 시작했어요. 군 시절 작전을 수립하던 방식 그대로 말이죠. 우선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는 게 기본 원칙이었거든요. 서영아는 군 시절 수첩을 꺼내 들었어요. 28년간 쌓아온 인맥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보부, 헌병대, 법무부서, 그리고 민간에서 활동하는 동료들까지. 이제 이 네트워크를 총동원할 때였어요. 상훈아, 윤도현 가족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겠어? 박상훈은 서영아의 요청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조사를 시작했어. 근데 영아야, 이거 보고 깜짝 놀랄 거야. 며칠 후 받은 자료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윤도현 가족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였죠. 우선 윤도현의 폭력 전과는 생각보다 많았어요. 대학 시절부터 시작해서 직장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켰던 거죠. 하지만 아버지 윤병훈의 권력으로 모든 게 조용히 처리됐던 거였어요. 여기 봐, 윤도현이 전 연인을 폭행해서 고소당한 적이 있어. 그런데 피해자가 갑자기 고소를 취하했어. 그 직후에 피해자 가족이 빚을 갚고 이사를 갔다는 정보도 있고, 서영아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전형적인 돈으로 해결하는 패턴이었습니다. 그리고 윤도현 어머니도 문제가 있어. 집에서 일하는 간병인을 폭행한 적이 여러 번 있어. 하지만 이것도 다 돈으로 해결했고, 이제 윤도현 가족의 실체가 명확해졌어요. 권력과 돈을 이용해서 문제를 덮어온 전형적인 기득권 가족이었던 거죠. 상훈아,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법정에서 상대방의 평소 성향을 입증하는 자료로 쓸 수 있어. 그리고 이전 피해자들도 찾아볼 수 있고, 서영아는 이전 피해자들을 찾기로 했어요. 혼자 당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군 시절 동료 중에 현재 민간 수사기관에서 일하는 이정민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영화 언니, 이런 케이스는 생각보다 많아요. 보통 피해자들이 혼자라고 생각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다른 피해자들을 찾을 수 있을까? 시도해 볼게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한편 서영아는 다연의 정신적 회복에도 신경을 썼어요. 전문 상담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다연아, 몸의 상처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상처도 치료해야 해. 엄마, 저 정말 괜찮아요. 괜찮은 척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 상담을 받기 시작한 다연은 점점 밝아졌어요. 그리고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서도 더 명확하게 기억하고 증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생님, 제가 처음에는 제가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도 항상 제 탓이라고 하셨거든요. 다연 씨, 그건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에요.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세뇌시키는 방법이죠. 상담사의 말을 듣고 다연은 많은 걸 깨달았어요. 자신이 당한 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는지를 말이죠. 일주일 후 이정민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영화 언니 찾았어요. 윤도현의 전 연인 박미경 씨. 지금은 부산에 살고 있는데 만나볼 의향이 있다고 해요. 서영아는 즉시 부산으로 향했어요. 박미경을 만난 자리에서 서영아는 또 다른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언니, 저도 똑같이 당했어요. 처음에는 잘해줬는데 점점 폭력적으로 변했어요. 박미경의 증언은 다연의 경험과 거의 일치했어요. 그런데 왜 고소를 취하셨어요? 윤도현 아버지가 찾아왔거든요. 돈을 주면서 취하하라고 했어요. 그때 저희 집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지금은 어떠세요?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박미경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피해자가 또 생겼다는 게 너무 화가 나요. 드디어 중요한 증인을 확보했어요. 서영아는 김태석에게 즉시 연락했습니다. 태석아, 대박이야. 이전 피해자를 찾았어. 정말? 그럼 이제 패턴을 증명할 수 있겠네. 한편 윤도현 측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서영아를 미행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였습니다. 하지만 서영아는 군 시절 대테러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미행 따위는 금세 눈치챘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서영아는 오히려 그들을 역추적했어요. 그리고 윤병훈이 고용한 사설 탐정들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이것도 증거로 수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더 찾았어요. 윤도현 집 근처 상가의 CCTV에 당일 상황이 녹화되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영화야, 이거 봐. 다연 씨가 집에서 나오는 모습이 찍혔어. 영상을 보니 다연이 비틀거리며 나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윤도현이 뒤따라 나와서 다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끄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면 충분해.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거짓말을 완전히 반박할 수 있어. 서영아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다연의 상처 사진과 진단서, 윤도현의 협박 문자, 박미경의 증언, CCTV 영상, 그리고 윤도현의 과거 폭력 전과까지. 이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윤도현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더 악랄한 방법을 써오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다연이 상담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가 따라붙었어요. 다행히 다연이 눈치채고 사람이 많은 곳으로 피했지만 서영아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제 딸까지 위협하다니. 서영아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다연의 보호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김태석과 상의해서 임시 접근금지 명령 신청을 급히 진행했습니다. 영화야,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증거야. 초조해하고 있는 거지. 그래도 다연이 안전이 걱정돼. 곧 접근금지 명령이 나올 거야. 그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 며칠 후 법원에서 임시 접근금지 명령이 결정됐어요. 윤도현은 다연에게 5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윤병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영아 씨, 마지막으로 제안하겠습니다.
더 이상 제한은 필요 없어요. 5억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서영아는 어이가 없었어요. 아직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다니. 윤 의원님, 제 딸이 5억짜리인가요? 그럼 얼마를 원하시는 거죠? 윤도현이 감옥에 가는 걸 원해요. 그리고 다시는 여자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는 거요. 서영아 씨,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는 당신들이 하게 될 거예요. 서영아는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거였습니다. 다음 날 서영아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어요. 진실을 대중에게 알리고 윤도현 측의 여론 조작에 맞서기 위해서였죠. 영화야, 정말 기자회견까지 할 거야? 응, 이제 숨어 있을 이유가 없어. 당당하게 맞서자. 기자회견 준비를 하던 중 다연이 서영아에게 말했어요. 엄마, 저도 함께 할게요. 제가 직접 말하고 싶어요. 다연아, 괜찮겠니? 힘들 텐데. 이제 괜찮아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둘 다 더 강해져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전날 밤 서영아는 군 시절 일기장을 꺼내 보았어요. 그 속에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말자는 다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품었던 신념이 지금 딸을 지키는 힘이 되고 있었어요. 다연아, 내일부터는 우리가 공격하는 차례야. 네, 엄마. 준비됐어요. 드디어 진실을 세상에 알릴 때가 온 거였습니다. 서영아는 28년간 나라를 지켜온 군인으로서 그리고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로서 마지막 작전을 준비했어요. 이번만큼은 절대 지지 않을 거였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서영아와 다연은 이른 아침부터 준비했어요. 언론사들이 몰려올 것을 예상해서 김태석의 사무실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전 10시 기자회견이 시작됐어요. 예상보다 많은 기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윤도현 측의 여론 조작 때문에 관심이 높아진 거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전 육군 소장 서영아입니다. 서영아는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어요. 지난 몇 주간 인터넷과 언론에 저와 제 딸에 대한 허위 사실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영아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차례대로 공개했어요. 다연의 상처 사진, 병원 진단서, 윤도현의 협박 문자 등 모든 증거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제 딸이 당한 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가정폭력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공개된 증거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이어서 다연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얼굴의 멍은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혼자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하려고 해요. 더 이상 다른 여성들이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다연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생생했어요. 윤도현의 폭력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점점 심해졌는지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참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남편을 화나게 한 제가 잘못이라고 하셨고요. 저는 정말로 제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윤도현 측의 반박 기사가 즉시 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서영아가 공개한 증거들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졌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예비심리가 열렸어요. 법정에는 양측 변호사와 증인들이 모였습니다. 서영아는 방청석에서 긴장된 마음으로 재판을 지켜봤어요. 윤도현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을 폈어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부부간의 다툼을 피고인의 장모가 과도하게 확대시킨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계단에서 넘어진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석이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피해자의 상처는 계단에서 넘어져서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아닙니다. 의료진의 소견서를 보시면 명백한 폭행의 증거입니다. 의사의 증언이 이어졌어요. 환자의 상처 패턴을 보면 둔기에 여러 차례 맞은 흔적이 명확합니다. 특히 얼굴 부위의 멍은 주먹으로 가격당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양상입니다. 윤도현 측은 당황했어요.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주장이 완전히 무너진 거였죠. 이어서 박미경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저도 윤도현 씨에게 똑같은 폭력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로 화를 내다가 점점 심해졌어요. 박미경의 증언은 윤도현의 폭력이 우발적이 아니라 습관적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결정적 순간이 왔어요. CCTV 영상이 법정에서 상영된 거였습니다. 다연이 비틀거리며 집에서 나오고 윤도현이 거칠게 끌어당기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재판장님, 이 영상을 보시면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윤도현은 변명할 수 없었어요. 영상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때 다연이 증인석에 섰어요. 서영아는 딸이 떨리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다연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그동안 제가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걸요. 다연은 결혼 생활 동안 당한 폭력들을 차례로 증언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저는 임신 중이었는데 폭행으로 인해 유산을 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서영아도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딸이 얼마나 큰 고통을 혼자 감당했는지를 새삼 깨달았어요. 의료 기록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부 폭행으로 인한 유산이었어요. 이 증언은 재판의 판세를 완전히 뒤바꿨어요. 윤도현 측 변호사도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윤도현이 최후 진술에서 사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피고인, 이것이 실수입니까?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폭력이었는데요. 재판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윤도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재판이 끝나고 김태석이 서영아에게 말했어요. 영아야, 이겼어. 접근금지 명령은 당연히 인용될 거고 형사사건으로도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서영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다연이 용기 있게 증언한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다연아, 정말 용감했어.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 집에서 맞고 살았을 거예요. 모녀는 서로를 안아주었어요. 긴 싸움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판결이 나왔어요. 접근금지 명령 인용, 그리고 윤도현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 그리고 윤도현 측의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명령까지 나왔어요. 영아야, 완승이야. 김태석이 기뻐하며 말했지만 서영아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기기는 했지만 딸이 겪은 고통은 돌이킬 수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모녀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박미경이었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저도 이제 용기가 생겼어요. 다른 피해자들을 도우는 일을 하고 싶어요. 서영아는 문득 깨달았어요. 이 싸움의 진짜 의미를 말이죠. 단순히 윤도현을 이기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었던 거예요. 다연아, 우리가 이긴 게 아니야. 모든 여성들이 이긴 거야. 다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 후 서영아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매일같이 가정폭력 피해자들로부터 연락이 오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저도 도와주세요.
남편이 저를 때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언니, 제 딸이 시댁에서 폭행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영아는 이런 연락들을 받으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내 딸만 지키는 게 아니라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도와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긴 거였죠. 김태석과 상의해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어요. 영화야, 좋은 생각이야. 내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야. 그런데 내가 상담사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닌데 괜찮을까? 괜찮아.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이잖아. 그리고 실제 경험이 있으니까 더 설득력 있을 거야. 서영아는 용산구에 작은 사무실을 얻어서 희망의 방패라는 이름의 지원센터를 만들었어요. 군 시절 동료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주었고 김태석도 법률 상담을 무료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개소식 날 다연도 함께 참석했어요. 다연은 이제 많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상담 치료도 꾸준히 받고 있었고 새로운 꿈도 생겼거든요. 엄마, 저도 이 일을 도우고 싶어요. 피해자들의 마음을 제가 제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연아, 괜찮겠니?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닐 텐데. 엄마, 저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에요. 생존자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고요. 다연의 말에 서영아는 감동했어요. 딸이 정말 강해져 있었던 거죠. 센터를 운영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한 중년 여성이 어린 아이 둘을 데리고 온 거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20년 동안 남편한테 맞고 살았어요.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서영아는 그 여성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어요. 20년이라니 얼마나 긴 고통이었을까요? 아이들도 봤을 텐데 많이 힘드셨죠? 네.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빠를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서영아는 그 여성에게 모든 지원을 해주었어요. 임시 거주지 알선, 법률 상담,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심리 상담까지. 군 시절 체계적으로 일을 처리하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됐어요. 한편 윤도현은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가정폭력과 상해죄로 2년의 실형이었습니다. 윤병우는 의원직을 사퇴해야 했고 가족들은 조용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엄마, 윤도현이 감옥에 갔다는 소식 들었어요. 그래, 당연한 결과야. 서영아는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지만 정의가 실현된 것에 대해서는 만족했어요. 무엇보다 이제 다른 여성들이 윤도현에게 피해를 당할 일은 없을 테니까요. 어느 날 서영아는 다영과 함께 특별한 곳을 찾았어요. 입양기관이었습니다. 다연아, 정말 괜찮겠니? 네, 엄마. 저는 이제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싶어요.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을 만들고 싶고요. 다연은 생후 6개월 된 여자아이를 입양하기로 했어요. 서희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서희야,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서영아는 손녀를 안으며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는 폭력이 아닌 사랑으로 자랄 거였습니다. 1년 후 희망의 방패는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이 됐어요. 서영아는 매일 새로운 사례들을 접하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서영아는 다연과 서희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했어요.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응, 정말 행복해. 너희들이 있어서. 서희가 서영아의 손을 잡고 깔깔 웃으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모든 힘든 시간들이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엄마, 감사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다연아,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
벤치에 앉아서 한강을 바라보며 서영화는 생각했어요. 28년간 나라를 지켜온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더 보람찼습니다. 휴대폰에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선생님, 저를 도와주세요. 서영화는 전화를 받으며 일어났어요. 또 다른 딸을 구하러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연아, 엄마 일하러 가야겠다. 네, 다녀오세요. 조심히요. 서영아는 다연과 서희에게 손을 흔들며 발걸음을 옮겼어요. 이제 서영아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있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모든 여성들의 방패가 되는 것이었죠. 한강의 봄바람이 서영아의 어깨를 감싸며 불어왔어요. 그 바람 속에는 희망의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서영아의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사랑과 정의를 위한 평생의 전쟁 말이죠. 내 딸들을 지키는 일 계속해 나갈게. 서영아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새로운 하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평화로운 웃음소리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다영과 서희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도 귀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